안녕하세요. 별다리 연구소의 크리스티안 모르고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약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서 온 대한러시안 일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캐나다 퀘벡에서 온 아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LEG보다 빛나는 엘로디예요. 반갑습니다. 별다리 연구소 두 번째로 방문해 주신 우리 김복춘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있는 김복준입니다. 두 번째 나왔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두 번째 나와주셨는데 혹시 우리 별다리 유니버스 구독하셨습니까? 했죠? 아유, 그래요. 예. 구독했어요. 아, 좋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구독 안 하셨으면 지금 딱 이 순간에 구독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범죄학 연구하시면서 마약 사건도 자연스럽게 좀 다루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경찰로 32년 동안 근무를 했잖아요. 주로 저는 그 강력반 형사를 했어요. 마약 사건은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예. 우선 마약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약은 뭐 이제 이 천연 마약이라는 게 있어요. 천연 마약은 식물 그 자체에서 이제 채취한 거죠. 이를테면 아편, 양귀비에서 채취한 아편이라든지 모르핀. 그 다음에 이제 코카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천연 마약을 약간 그 화학 성분하고 섞어서 하는 경우. 요런 거는 이제 반합성 마약, 반은 합성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합성해서 화학적 작용으로 하는 거는 이제 페타민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원래는 메스암페타민이라든지 LSD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대마초도 마약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 대마가 합법인 나라 혹시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 네네네. 2018년도부터 합법이 된 게 대마초. G7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그게 합법된 거고,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는 다른 마약, 뭐 MDMA나 뭐 BCP 등이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2001년부터는 의료용 대마를 그래도 허용을 했었습니다. 대마의 THC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인 아밀로이드를 낮춰준다고 돼 있거든요. 대마가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거는 밝혀진 게 있어요. 뇌전증, 그다음에 이제 뭐 치매, 파킨슨시병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런 데는 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호주 등등에서 한 50개 나라 국가에서 의료 목적으로 이 대마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치료 목적의 합법화예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대마를 사용하는 거하고는 이제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부작용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그 금단 현상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프랑스는 어때요? 뭐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프랑스에서도 1970년대부터 불법이 되었고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그 소비된 마약 중에 80%가 다 대마초 있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마리화나 대마초 가장 많이 소비된 나라가 바로 프랑스였어요. 프랑스 사람들한테 대마초에 대한 인식은 어때요? 한국보다는 조금 덜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프랑스에서는 대마초를 하면 벌금 정도로 많이 끝냈더라고요. 인식이 다르네요. 예. 일부의 나라에서 합법화하면서 대마는 마약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요, 원래 마약의 특징이 있어요. 한 번 주사를 할 때 0.03g을 투여한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자꾸 양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느려야지 효과가 양을 있다. 자꾸 늘려가지고 나중에는 많이 놔야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걸 내성이라고 얘기해요. 내성. 그 내성이 있는 거는 마약이에요. 그 이 필로폰을 상용으로 투약하는 사람들은 자꾸 늘리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마는 그런 특성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마를 이건 마약에 분류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대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나라예요. 대마초 잘못 피우면요, 잘못하면 5년 그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어요. 캐나다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그런 요구 계속 있었던 건가요? 예,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한
그 1997년 여론조사의 결과는 캐나다인이 대다수가 대마초 흡연을 불법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420이라는 미국에서 시작하게 된 운동이 있는데 그 420이 그 표현 자체가 대마초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420이라고 하면 사람이 대마초 뭐 마리화나 얘기하는구나 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그 시간에 펴보자라는 4시 20분. 예, 4시 10분에 그거 이외에도 또 다른 설도 있기는 해요. 경찰이 단속을 하면서 코드 번호가 420호였다. 인터넷에서 사진을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첫 번째 날에 판매가 시작하는 날에 사람들이 막 줄 서고 막 그러던데 맞나요? 요일 제한하게 됐더라고요. 수요일 날 사라, 월요일 날 사라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날짜 예를 들면 그 일주일에 4일인가 그날만 판다. 그렇다면 이제 합법화가 다 됐는데 실제로 대마초의 소비가 늘었나요? 아니요. 사실은 그게 신기하긴 한데 0.6%밖에 안 올랐어요. 그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정도니까 사실 그 합법화 했으면 막 급격히 늘어야 되는데 0.6%밖에 안 늘었다면 거의 안 느는 거 아니냐, 부작용 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합법화하기 이전에 이미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안 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에는 캐나다에서도 이 대마 합법화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멕시코에서도 가장 많이 소비되는 마약은 대마초라고 조사 결과에서 나왔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 마약을 가장 많이 소비되나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메페드론이라는 마약을 많이 쓰는데 천연산이 아니라 이제 화학 성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마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코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서 일단 러시아에서 소비가 덜 하는 거고, 메페드론 같은 경우는 러시아 내에서도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서 사람들이 많이 복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시시도 사람들이 많이 지배하기도 하고 많이 소비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대마초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마리화나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에서 하는 해쉬시 있잖아요. 네. 그거는 대마 성분 중에 수지라고 그래요. 수지. 즙짜서 엑기스죠. 이거는 마리화나보다 8배에서 10배 정도 환각 증상이 센 겁니다. 그게 있고 이제 마리화나는 좀 부드러운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소프트 드러그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하드 드러그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마약은 다 나쁜 거지만요. 아마 대마가 러시아 기후 조건에 맞다 보니까 거기서 쉽게 구하니까 그걸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해쉬시가 엄청 비싸죠.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화학 성분으로 만드는 마약은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내 몸에 아주 해를 많이 끼친다고 인식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연 마약 있잖아요. 이런 마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저연분이기 때문에 담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노랬던 게 표현들이 뭐 마약빵, 마약 김밥, 마약 곱창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프랑스에서 이런 표현 쓰면은 마약의 홍보 같은 거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체가 불법이고, 또한 마약 뭐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대마 잎 뭐 무늬 같은 거나 뭐 옷에다가 프린팅 하는 거 그것도 불법이고. 그래서 그거 못 먹겠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마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예전에는 어떤 이 광고 간판에다가 외국어 외래어를 많이 표기한다거나, 그다음에 이 범죄하고 연관되는 용어, 연상되는 용어를 간판에 못 쓰게 했었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런데 이제 그 규제가 풀리면서 먹고 싶은 것이다,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뭘까 하고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 생각했나 봐. 그러다가 생각한 게 마약이다.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예. 한국에서 그러면 가장 많이 소비되는 마약이 어떤 아까 마약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한국 젊은이들 마약하는 사람들이 화학약품 싫다는 거예요. 몸 상하니까.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거는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정제라든지 마취하는데 의료용 용도로 주로 개발이 된 약품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필로폰, 메스암페타민도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MDMA라고 부르는 엑스터시도 그런 거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대마초를 한 번 해본 사람은 40%예요. 40%. 근데 한 번만 해보는 게 사실은 60%가 그 15세에서 24세까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보면 2021년 마약을 하는 사람이 46만 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하면 한 거의 400만 명 또는 600만 명 정도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결과도 있어요. 아마 똑같은 현상일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도 10대 같은 경우는 뭔가에 쿨하게 보이고 싶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싶고 뭔가에 어른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나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이 항상 오전이에요. 근데 오후에는 사람들이 애들이 혼자 놀아요 그냥.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지금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고 아이는 할 게 없고 서로 끼리끼리 이제 뭉쳐서 놀기도 하고 시골 같은 경우는 워낙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도 없고 앞에 뭔가에 약간 억울한 분위기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약을 접근하게 되고 마약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 러시아에서 살고 있으면 그럼 10대 되면 무조건 마약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 그렇죠. 마약 복용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 되게 높은 수치에 속하고 있어요. 2020년 에이즈 신규 감염자의 거의 31%가 마약 사용과 관련됐었고 약 10년 전만 해도 에이즈 감염자가 총 마약 투약과 관련된 감염이 거의 56%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도 그 에이즈 문제가 커졌을 때 그 무료로 주사기를 나눴어요. 마약을 멈추지 못하니까 에이즈까지 걸리지 말라는 뜻으로. 그럼 마약을 투약하고 한 주사기를 가지고 계속 쓰기 때문에 에이즈 보균자가 옮겨진다는 얘기죠? 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각각 주사기를 쓰진 않고 다 똑같은 주사기로 쓰는데 그러면 뭐 당연히 에이즈의 확산에 많은 이제 요인이 되죠. 각국의 유명한 마약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카르멘 캄푸사노라는 슈퍼모델이 있어요. 그 수술을 했는데 조금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는 상태에 코카인을 많이 흡입을 해서 나중에 더 어떤 세균이 생기면서 그 수술을 다시 받게 되고 계속 받게 되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고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연골이 없어지고. 맞아요. 멕시코에는 뭐 유명한 마약 왕도 있죠. 네, 뭐 화킨 구스만 로에이라 엘차포 구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발옥 2번 했고 멕시코 마약을 거의 뭐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잡혀 있고 그리고 구스만의 와이프가 또 올해 마약 혐의로 저 미국에서 또 잡혔어요. 부부가 다 걸렸구나. 다른 나라에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경찰이나 뭐 검찰에서 감옥으로 보내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일부러 검찰이나 검찰들이 마약을 이제 비밀리에 놓고 재판하는 거죠. 2019년 6월에 상당히 유명한 게 있었어요. 한 반정부 기자가 이제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기사를 냈는데 정부에서 이건 막기 위해서 일부러 경찰을 동원해서 마약을 이제 넣었어요, 가방에. 그래서 그런 혐의로 그 기자를 감옥으로 보냈는데 그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다행히 그 기자가 풀려났지만 범죄 자체가 사실상은 그렇게 흔한 편에 속하고 있죠. 뭐 언론에 힘 없는 사람들은 뭐 그렇죠. 예.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잘하는 사건이에요. 프랑스에서도 되게 언론이 컸어요. 캐나다에는 가슴이 아픈 사건 하나 있었는데 영화까지 만들어졌는데 우리의 꼬맹이 여자 그 자전거 레이싱 선수가 있었거든요. 되게 젊은 나이에 다 땄어요. 금메달 뭐 유럽에 가서 또 했는데 마약 검사를 하는데 했냐 아니야 안 했다 하는데도 하라고 해서 먹게 돼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선수가 한 방에 터지는 그 사건이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한국에서는 작년이죠. 2020년도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고 검거를 했어요. 부산, 울산, 그 경남 이쪽 지역에 마약을 이제 그 공급하는 사람들. 이걸 이제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을 한다고 그래요. 던지기가 뭔지 모르시죠?
네. 마약을 내가 산다고 그러면 나한테 직접 얼굴을 보고 나한테 와서 돈을 받고 마약을 건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론가 그들이 불러주는 대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입금을 시켜주면 그 사람이 마약을 어디 공중전화 메트로 밑에 뭐 이런 데 있으니까 가져가라. 그러면 이제 가서 찾아오는 거. 이걸 던지기 수법이라고. 계속 공급해준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추적해서 서울 서초동에 와가지고 한 호텔에서 잡았어요. 그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닉네임이죠. 버티컨 킹덤. 바티칸 킹덤이라는 이모씨인데 26살에 불과했어요. 그래 그 사람을 검거했고 어마어마한 양을 한 49억에서 50억 원어치를 유통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이제 경찰에서 이런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이 사람이 마약을 만들어서 계속 공급을 했으면 이 사람은 마약을 어디서 받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그걸 또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한테 마약을 대주는 사람은 해외에 있는 전세계라는 닉네임이에요. 그래서 그 전세계라는 사람을 추적을 하다 봤더니 그 사람 이름이 박왕렬이라는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뭘로 유명한 사람이냐? 한국 남녀 3명을 필리핀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돈을 갚지 않으려고 사탕수수밭에서 살해했던 사람이에요. 필리핀 경찰에 의해서 검거됐다가 근데 검거됐는데 2번이나 또 탈옥을 했었어요. 또 요번에 이제 다시 검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 있고 그 사람을 지금 우리나라로 데려오려고 지금 그 섭외하고 있어요. 와, 이게 현재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마약이랑 얽힌 일들 판매하는 그 사회라고 불러야 되나? 그것 자체가 다 약간 살인, 무서운 것들 다 엉켜 있기 때문에 마약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이 다뤘던 마약 사건 중에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건가요? 네, 있어요. 기억이 생생한데요. 한국 사회에서 한 20여 년 전 뭐 이때 주유소 운영하면 부자예요. 잘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 주유소를 운영하던 남편, 그 남자가 마약을 계속 한 거예요. 필로폰 했습니다. 이거 때도 시도 없이 계속 맞아야 되는데 집에 가서도 맞고 싶은 거야. 근데 부인이 있잖아. 또 마약을 하다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의심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다들 무서워지고. 평상시에 경찰한테 검거될까봐 맨날 불안에 떠는 증세를 자기들끼리 쭈라 걸렸다고 그래요. 쭈라. 진짜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쭈라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인도 의심스러운 거야. 집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아내 때문에 덜덜 떨 필요 없이 아내도 중독을 시켜버리자. 아이고.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아내한테 집에서 커피 타주면서 맨날 그 메스암페타민을 조금씩 타서 상용을 시켰어요. 결국 아내는 영문도 모르고 중독자가 돼버린 거죠. 이제 그 상황에서 중독자가 되니까 아내하고 이제 남편이 뭐 둘이서 뭐 모텔이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제 못 견뎌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서 검거를 했더니 아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왜 중독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어느 정도 선처를 했지만 그 남편은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한 그런 사건 사례가 있어요. 마약에 중독되면 자기 아내도 몰라요. 그럼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바티칸 킹덤 사건도 그렇고 요즘 이제 뉴스에서 뭐 어떤 연예인이 뭐 마약을 했다라는 그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마약을 도대체 어디서 구하는 걸까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국제 우편이라든지 이런 거 저 소포로 받아가지고 했어요. 아니면 몸에 몰래 숨겨가지고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건 고전이에요. 대체로 이제 구해오는 데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 쪽에서도 많이 구해오고 동남아 쪽에서도 많이 오고 사실 러시아 마피아 쪽에서도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부산항이라든지 이런 통해서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S,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구해가지고 하는데 요번에 그 아까 말씀드린 바티칸 킹덤 검거했을 때도요 종류가 엄청 많았습니다. 메스암페타민, 케타민, LSD, MDMA 뭐 어마어마한 그 수량 각종 그 마약이 이렇게 다 나왔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약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대마초를 직접 재배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물론 그거 물법이죠. 우리 엄마가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이 식물 뭐예요? 예뻐요.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몰라요? 이거 대마초예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해맑게. 네. 집에서 키우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사실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키워도 돼요. 사람이 몇 명 사는지 상관없이 집 하나에 4그루가 가능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다크웹을 통해서 실제로 많이 하고 있다고 계속 통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다 다크웹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또는 당연히 결제는 비트코인으로 하고 그건 흔적이 안 남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얼마 정도의 돈이 오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대략으로 보면 이제 2016년부터 19년까지 다크웹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마약 구매 사이트에서는 647억 루블 그게 한국 돈으로 하면
1조 403억 원 정도 이제 오갔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크웹이라는 게 그래도 좀 위험한 면 굉장히 많잖아요. 상당히 그렇죠? 위험한 면이 있죠. 거기 뭐 잘못 들어가면 컴퓨터는 실제로 뭐 GPS나 뭐 위치 이런 거 다 노출될 수도 있고 개인 정보 노출될 수도 있고 너무 무서워 저는. 다 노출돼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한순간이잖아요. 함부로 해보면 안 돼요. 저도 이제 마약 단속 많이 했는데 다크웹, 텔레그램 이런 게 이제 비트코인 이런 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범이 많아진 거예요. 어느 정도 늘어났나요? 4-5배가 늘어났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어요. 21-22살 된 여대생들이 서너 명 적발이 됐어요. 근데 전과 조회를 해보니까 한 번도 마약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크웹을 들어가가지고 뭐를 구하고자 했냐면 처음에 다이어트 식품. 다이어트 식품을 구하고자 해서 거기 1대1 대화를 한 거예요. 진짜 위험하죠. 그 과정에서 그걸 구입하게 되고 한번 사용하니까 못 빠져나간 거예요. 중독이 된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성은 다이어트, 남자는 뭘까요? 프로틴, 운동할 때 프로틴. 남자들은 정력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마약 소비나 소지를 했을 경우에는 징역 5년에서 15년까지 이렇게 받게 되고요. 판매했을 경우에는 10년에서 25년까지 받게 되고 그리고 생산했을 경우에는 1년에서 8년까지 이렇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한국은 단순히 투약하거나 마약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1년에서 10년 이하예요. 대체로 한 3-4년 받아요. 처음에는 초범은. 그리고 만약에 판매하거나 또 판매하도록 알선해 주거나 소개하거나 이러면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또 만들거나 이런 것도 5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은 굉장히 세죠. 러시아는 그렇게 세진 않는데 그렇게 약하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어떤 마약인지에 따라 조금 수위가 달라져요. 좀 가벼운 마약의 뭐 소재라든가 또는 두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처벌을 안 받는데 대부분 이제 갖고만 있어도 처벌을 받기는 해요. 보통은 그 사람의 월 수익의 3배 또는 이제 징역 3년 이상 최소의 미니멈으로 하는 건데 최고가 당연히 그러니까 무기징역으로 할 수도 있어요. 뭐 캐나다 같은 경우가 조금 다른 부분은 우리가 합법이 된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합법화가 됐으니까 모두 뭐 엄청 즐겁게 먹는 게 아니니까 한 사람이만 30g이라는 게 자기가 먹는 양 그 이상은 처벌받아요. 그러면 대마초 아니었을 경우에는 코케인, 메스, 아페타민 그런 경우에는 7년, 7년 이하 그리고 뭐 엑스타시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뭐 소비자랑 판매자 둘 다 처벌받아요. 네, 보통 징역 1년 또는 벌금 3,750유로, 한화로 520만 원 정도인데요. 다만 대마초는 소비자들이 많아져서 2015년 때부터 그 소비자를 구속하지 않고 차라리 그냥 벌금형으로 그 매기는 걸로 바꿨어요. 그럼 각국에서 마약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캐나다에서 78%의 사람들이 처벌보다는 교육을 강조하고 위험성을 학교에서도 가르쳐주고 사람이 알면 덜 접근할 거라는 거를 믿고 걸린 사람을 치료하게끔 지원을 해주는 걸로 강조하는 거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불법이지만 프랑스에서는 마약 중독자를 범죄자라고 보다는 환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깨끗한 정서에서 투약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기 위해 마약방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 마약방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17%가 마약 후 이상 반응을 등으로 응급실에 가는데 마약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 중에는 47%가 응급실에 갔다고 해요. 우리 투약할 때 같은 주사 사용하기 때문에 병도 옮길 수도 있고 부작용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위생 있는 장소에서 하면은 그거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마약방을 만들었어요. 혹시 그 마약방을 처음 만들고 뭐 부작용 따로는 없었나요? 아니요, 사실은 마약방 설치하겠다고 나왔을 때 반대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서워서 마약방 생기면은 범죄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으면서 반대하는 사람 되게 많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약방에 대한 의식도 많이 바꿨더라고요. 자, 오늘 함께 각국의 마약 현황부터 예방 방법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어떠셨어요? 좀 어려운 주제였는데 솔직히. 여전히 어려운 주제고 쉽게 보면 안 되는 게 마약이라는 거를 간주하고 싶어요. 어려운 주제죠. 어려운 주제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하도 우리가 이런 자료를 마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 더욱 생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SNS를 통해서 젊은 시대들이 조금 쉽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으면은 그거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우 좋습니다. 교수님 어떠셨어요 오늘? 쉽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고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마약은요, 소프트 드럭, 하드 드럭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거 없습니다. 마약은 그냥 마약일 뿐이에요. 만약에 어떤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그러면 그 기후라든지 이런 거에서 천재지변 아니면 전염병일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학자들, 사회학자들이.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보탠다면 집단 마약 중독도 포함이 된답니다. 전 세계가 똘똘 뭉쳐갖고 서로 공조하면서 마약만큼은 퇴치하고 근절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김복준 교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다녔을 때 대마초나 뭐 마약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고요. 들은 적은 많이 있는데 좀 연식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가 딜러가 있어야지 구매가 가능한데 구매하는 것 자체가 프로세스 자체가 어려웠어요. 요새는 아마 인터넷이 너무나도 활발하게 애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이 다를 거예요.